예, 반갑습니다.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새 강의니까 새로 인사드리고, 예. 자, 자료 다 받으셨죠? 자료 구성이, 첫 번째는 민사재판 실무 중요 판례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하고 올해, 그 민사 사례 기록, 예, 민사 사례 기록에 나왔던 중요 판례들, 그러니까 법전협 모의고사하고 변시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굳이 기출을 굳이 안 보셔도, 예, 안 보셔도 최소한 판례 정도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각각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기록형 중요 쟁점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예, 12페이지. 예. 그거. 여기에 그 법전협에 하고 변시에 출제됐던 쟁점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청구 취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만 제가 좀 추려놨습니다. 예, 특이할 만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쟁점 정리해가지고 제가 올해 요건사실론하고 기출 사례, 예, 기출 사례 정리하면서 중요한 쟁점들, 예, 이거는 따로 조금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 쓰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제 진문 문제 중에서 꼭, 예, 목차 정도는 잡아봐야 될 문제들 좀 추려놨고요. 그리고 진도별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중요 판례들, 예, 여태까지 중요 판례들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에 해놨습니다. 다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요. 예, 다 못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양이 많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고요. 예, 빨리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한번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되도록이만 할 거예요. 예, 되도록이만 할 거니까, 예, 그 점 조금 유념해 주시고. 자, 시작할까요? 자, 1페이지. 예. (1번) (2번) (3번) 판례 다 중요합니다. 예. 1페이지 1, 2, 3. 첫째, 줄건 부분 한번 보시죠. 원고가 대의에 기한 청구를 하다가 피대의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어요. 예. 그 대의 청구 시에는 피대의 채권의 성물시효 중단됐는데 이제 양수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넘어갈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줄건 부분. 자, 소송물이 동일하다. 예. 소송물 동일하죠. 예. 그 다음 이게 핵심입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치고 169조. 그 다음 민소 81조 82조 참가승계 인수승계하면, 예, 애초 그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한다는 점.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만약에 채무자가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대의 채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대의 채권 소송 진행하고 있다가 채권자가 이걸 양수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 채권 양도되면 어떻게 되지? 요 채권. 양수하게 되면 채권자는 기존에 있던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지? 참가승계로 들어갈 수 있죠. 그치? 참가승계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참가승계로 들어가면은 소송상 참가승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시효중단 효과가 누구한테? 승계에게도 미치거든. 그러니까 자, 대의소송의 소송물은 뭐죠? 피대의 채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의소송으로 해가지고 피대의 채권을 대의소송으로 한 거나 채무자가 실제 이 소송을 제기한 거나 결론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취지죠. 그 다음에 대의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딱 나오잖아. 대의소송 시험에 나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뭐? 대의소송의 소송문은 어디에든 목차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대의소송의 소송문. 대의소송의 소송문. 대의소송에 있어서 소송문은 뭐다? 피대의 채권이고 피보전 채권은 소송 요건이다라는 게 예. 독립 목차로 쓰든 아니면 기재 안에 들어가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대의소송은. 예, 이게 1점이에요. 이게 1점. 딱. 5점과 6점을 가르는 게 이게 1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밑에서 셋째 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에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예,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대항 요건 없는 상태에서 예, 대여금 청구하면 물론 기각되겠죠. 그렇죠? 대항 요건 없으면 기각입니다. 기각되나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 소송 도중에 대항 요건 구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대항 요건 없는 상태에서 청구를 했다가 대항 요건을 이후에 구비하게 되면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발생한다? 예, 대항 요건을 구비한 예,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통지가 있었던 다음 날부터 예, 지연손해금 부과된다는 거 예, 우리 최신 판례할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예, 이거는 법진협에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본래 대의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항변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 항변권의 대표적인 게 뭔가? 소멸시효 항변이에요. 예. 자, 이에 대한 예외로 3번 판례 밑에서 줄건 부분 한번 보시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로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 절차에서 시효 항변을 원용하였고, 시효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어디에 현출됐다? 대위 소송에도 현출이 되어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해 줘야 되죠. 마지막 결론까지 잘 쓰셔야 됩니다. 피보전 채권 인정 안 되면 당사자 적격 없는 걸로 판단해 주죠. 그 다음 2페이지 민사재판 실무 사례 문제 중에 함정으로 나오는 거. 자. 첫 번째 판례.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건 역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 이후에 채무자는 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의소송 했어요. 대의소송하고 있는데 제3채무자가 그냥 이전 등기 해줘버린 거야. 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린 거. 그거는 판결의 효력에 반하지도 않고 그 다음 405조에 따르는 채권 대위권 행사 통지 이후에 처분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위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고 나서 소송상 원고의 청구는 피대의 채권이 없어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대위권 행사 통지 이후에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각 판단해봐라. 이렇게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굉장히 유력합니다. 실권약관 요번 10월달에 나왔죠.
계약금 미지급 실권약관은요 판례가 단순히 해제권 유보특약으로 보아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최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고 필요. 중도금은 어떻다? 유효인가 무효인가? 중도금 그냥 유효야. 중도금 미지급 실권약관 있죠? 중도금 미지급 실권약관은 그냥 유효해요. 장급 미지급 실권약관은 약관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돼.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 안 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약이 실권약관에 따라 실효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 매도인이 뭘 해줘야 된다?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게 요 판례 사안입니다. 요 판례는 우리 이시빈 교수님의 공저에도 있죠. 이시빈 교수님 사례집에도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 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계약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게 인정된다면 매매 계약은 자동 실효된다. 원고 측의 그 매도인 측의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4번 판례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해제권은 한 번 이행 지체하지 그러니까 한 번 이행 상대방이 한 번 이행에 제공하지 잠시만. 다시. 자, 채무자 이행 지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행의 제공에 계속이 필요 없어요. 이른바 일회적 제공으로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어때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 꼭 기억하시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손해금은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자 넘기시고요. 3페이지. 둘째 줄.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것, 즉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던 공동담보가 한층 부족하게 되는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면 나아가 뭐까지 있어야 된다? 사회 의사까지 있어야 되죠. 요거죠. 무자력이 증명되면 사회이사 추적. 추적. 오늘 무슨 좋은 날인데 이 학생들이 오늘 복장도 그렇고 화장도 많이 했네. 오늘 학교에 무슨 사진 찍는 날이야? 아니야? 두 번째 판례, 이거 우리 최신 판례 할 때 했죠? 자, 주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 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은 연대보증인이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회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이중매매 사안인데요. 예, 이건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해야지. 예. 하지 말까? 자, 줄건 부분만 한번 보시죠. 채권자 지속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회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사회행위 이전에 발생한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장래 그 채권이 발생되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그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게 되면 예, 이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요거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항이 예, 구상보증금 채권이죠. 예, 구상보증금 채권입니다. 예, 이 채무자하고 이 구상보증인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증인은 보증회사고. 예. 자, 채무자가 딱 부도가 나니까 채권자가 이제 청구를 하겠죠. 얘한테 청구하니까 거절되면 이 보증인이 이제 어때요? 예, 돈 주겠지. 대위 변제하게 되면 다. 그 다음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상금에 대해서 구상보증인이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얘 딱 부도 나면 얘 어떻게 할까? 물건을 처분해요. 부도난 물건 처분. 왜? 이게 뭐 형제자매거든. 100%. 딱 처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보증인의 구상금은 언제 발생하나? 부도나고, 이행 거절, 그 다음에 대신 변제. 대신 변제하고 나서 얘가 또 변제 거절해야 어떻게 되나? 예, 구상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이 성립하게 되거든. 시간적으로 후순위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 피보존 채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결국 구상보증인이 처분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사행위 취소가 가능한가? 예, 매도에서 등기까지 마친 거죠. 그죠? 예, 당연히. 자, 제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 등을 피보존 채권으로 한 매매 계약 취소 가능하나? 안 되죠. 이건 특정물 채권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유 등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배 채권 가능한가? 한번 보시죠. 손배 채권은 금전 채권이긴 해요. 하지만 자, 이 매도인의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이게 이행 불능이 된 거죠. 그치? 이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행위보다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피보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하여 원인 관계가 있었다라는 유력한 반대 견해가 있는 거야. 예, 유력한 반대 견해.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페이지 맨 아래 예. 사회행위냐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일 그 교과서에 보시면 제일 일바따로 나오는 게 변제부터 나옵니다. 예, 변제, 대물변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회행위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기본 전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서 변제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둘째 줄,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본주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통모하여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회행위가 될 수 없다. 예, 그 다음 노트 좀 하시죠. 이에 비하여 대물변제는 예, 원칙적 사회행위죠. 예, 대물변제는 사회행위입니다.
그 다음 담보 목적의 채권량도 사회행위입니다. 변제 목적의 채권량도 어떻나? 일종의 대물변제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 사회행위로 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첫 번째 판례 전담 부분은 여러분 이거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둘째 줄. 가압류에 의한 집행 보존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답니다. 결국 가압류의 집행 보존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예, 요거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가압류에 의한 집행 보존, 이 가압류가 집행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가압류의 집행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가압류 종류마다. 첫째, 채권 가압류는 어떻습니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되죠, 그렇죠? 예. 제3채무자 송달되면 돼요. 두 번째,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되면 되죠. 그래서 등기가 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효 중단 효력이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동산 가압류 한번 보시죠. 유체동산 가압류는요, 신청하고 결정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집행이 집행관으로의 점유 이전이에요. 결국 집행관한테 점유가 이전이 됐다는 말이 뭔가? 딱지가 붙었다는 거지. 그렇지? 딱지가 붙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채권자가 해야 돼. 채권자가 실제 자기 비용으로 실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은 났지만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결정은 있고 집행이 안 되면 이거는 시효 중단이 안 됩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예. 결정은 있으나 집행이 안 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이 있고 집행에 나아갔으나 집행할 동산이 없어서 집행 불능이 된 거예요. 자네 유체동산 압류하려고 자네 가게에 딱 갔어. 자네 가게에 갔는데 물건을 벌써 다 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집행 불능이죠. 예. 근데 내가 집행이 안 나간 건 아니지. 갔지만 집행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에 나아갔으나 목적물이 없어서 집행 불능 조서, 이게 핵심이에요. 집행 불능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때 시효 한번 중단돼요. 예. 시효 중단되고 다시 시효 진행됩니다. 예. 이 판례가 작년에 법전협 기록행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 안에 넣어놨어요, 이거. 예, 이 판례. 그리고 그 그 민사재판 실무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판례입니다. 동산가압류는 유체동산가압류는 반드시 집행에 나아가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집행에 나아갔는데 집행할 동산이 없어서 집행 불능 조서가 작성됐다면 그때 한번 시효가 중단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멸시효는요, 반드시 중단이냐 아니냐를 묻게 되겠죠. 소멸시효의 쟁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중단과 관련해가지고 가압류하고 요즘은 포기가 굉장히 하대요. 포기가 하대요. 그 다음 다수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 주채무와 보증채무자. 주채무와 보증채무. 그 기술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440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보증인의 효력이 있죠. 주체물에 대한 시효 중단. 따라서 보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주체물자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의 대항력 부여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별도로 구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증인에게는 대항력 구비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될 때 당해 공제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증금액보다 채무액이 많을 때는 어떻게? 법정 변제 충당에 따라서 지연 손해금 등에 먼저 충당이 돼야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이죠. 그 다음 4페이지 맨 아래 차임 채권에 압류 추심이 있는 겁니다. 차임 채권 압류 추심 이거 설명드렸고 차임 채권에 압류 추심인데 차임 채권에 압류 추심이 있다는 건 임대인의 채권자입니다. 그렇죠? 임대인의 채권자예요. 그 다음 뒤에 판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전부 채권으로 한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건 누구의 채권자인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한 거예요.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제3채무자는 누굴까? 임대인이죠. 그렇죠? 임대인이라니까 사람 이름 같다. 그렇죠? 임대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명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 명령이 유효하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연체 차임 모두 공제다. 연체 차임 모두 공제다. 임대차 보증금이 전부된 경우에도 연체 차임 모두 공제됩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오해 변시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네, 2, 3, 4 판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행 전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 시행 전에 있었던 거예요. 시행 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시행 전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으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요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명의신탁 유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죠.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의미는 신탁이 유효하고 따라서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 기한 뭐가 발생한다? 소위 등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위 등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 부분 명의신탁을 유효로 하는 예외가 있죠. 뭐뭐 있나? 종중하고 부부 사이죠. 자, 남편, 처, 그 다음 종중원이죠. 매도인과 남편 또는 종중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 와이프나 우리 종중원 명의로 해주세요.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등기하면서 남편, 처, 종중원 사이에 뭐가 있다? 신탁 약정이 있어요.
자, 각각 효력. 계약 유효인가? 유효. 등기. 유효. 신탁 유효. 그쵸? 그러니까 남편이나 종중은 처명에 이전된 요 등기명이 온 거에 대해서 뭐 하면 되나? 처분금지 가처분 딱 걸고 해지하고 이전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예, 물론 와이프하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거 하면 어떻게 되나? 작살 나겠지. 작살 나는 거지.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박살 나지.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면서. 예. 이해하시겠죠? 이게 신탁 유효 여부입니다. 자, 돌아와서 시행 전에 계약 명의 신탁, 시행 전에 명의 신탁이 있으면은 이 말의 의미는 시행 전에는 뭘 찾아올 수 있었지? 해지하면 뭐? 뭘 찾아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이 시행 전에 계약 명의 신탁, 네,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였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이 딱 되고 유예기간이 딱 지나니까 판례가 어떻게 받나? 매수인,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라 그랬거든. 수탁자가 소유자야. 그러니까 이 수탁자는 뭘 취득한 거야? 부동산을 취득한 거야.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본 거예요. 실명법 시행 전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 그래 놓으니까 시행 전에 계약 명의 신탁이 있고 이후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 신탁자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해 준 거야. 예.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래서 이건 청구 취지가 뭐죠?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돼요. 그리고 이 청구는 채권적이요, 물권적이요? 채권적 청구예요. 채권적 청구예요. 자, 부동산 신탁 관계에서 점유 누가 하고 있나? 신탁자 하지. 예, 얘가 점유하지. 그러면 얘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채권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가 안 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판례가 어떻게 봤죠?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 거예요. 이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은 실명법 유예기간 두고 이거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 근거, 실익 있나 없나? 없지. 얘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가처분해가지고 소유등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 전 계약 명의 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 부동산 자체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 그 다음 신탁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청구니까 이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실명법 시행 후에는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뭔 청구할 수 있나? 매수자금이죠. 예, 제공한 매수자금. 그 다음 부대비용도 가능해요. 매수자금하고 부동산 살려면은 취등록세 다 필요하죠. 그쵸? 예. 예. 취등록세. 예, 취등록세. 이것도 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 3자간 명의 신탁. 실명법 시행 전에 3자간 명의 신탁이 있고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자, 등기명의 니한테 지금 등기명의가 가 있지. 등기명의가 가 있지만 자, 소유자는 누군가? 실명법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등기와 신탁이 모두 무효가 된 거 아니야. 그치? 이전에 이게 다 유효였어. 무효가 되니까 뭐뭐 다 무효다? 요거 무효되고 요것도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 무효가 되니까 어때? 소유자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 신탁자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는데 얘가
실명법 시행 이후에 10년이 넘었어. 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등은 법적 성질이 뭐지? 채권적이지. 채권적이나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죠? 신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얘가 점유하고 있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등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 거죠. 이건 어때? 예,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례 이거는 법전협에 뭐 사례 기록형 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나왔고 사골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 변시에는 정확히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 둘, 셋, 넷, 네 번째 판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줄걸 부분 첫째 줄 3자간 명의신탁. 둘째 줄 수탁자가 임의부동산,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쭉 내려오셔서 명의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처분대금이에요. 형광펜 처분대금. 매수자금이 아니에요. 처분대금이에요. 자, 3자간 명의신탁은 매매대금이 누구한테 갔을까? 얘에서부터 얘한테 매매대금이 갔겠지. 그치? 매매대금이 가니까 매도인이 어떻게 해? 요쪽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얘 손해본 게 있어 없어? 없어. 자, 이 상태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해버렸어요. 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매매계약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 얘는 이행을 해줬잖아. 소유권, 매매대금을 받고 얘의 지시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행을 해준 거야. 그래서 해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를 못해요. 시의 측상 못해. 그러면 이 신탁자는 지금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손해를 어디서 전보받아야 된다? 수탁자에게 전보를 받아야 되는데 수탁자에게 전보받을 수 있는 손해가 제공한 매수 자금이 아니라 뭐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처분대금입니다.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맨 마지막 판례는 이건 설명했죠? 충분히 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성립하나 뭐가 안 된다? 손해가 없다. 불법 행위는 성립하나 손해가 없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요. 첫 번째 판례, 6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판례 상당히 유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세 번째 판례, 죄송합니다. 세 번째 판례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주민등록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형광펜 임대인의 승낙 그걸 받아 전대하고 승낙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죠? 해지당하죠. 그렇죠? 양도에도 해지당합니다.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요.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집니다.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두 번째 판례는 제외하겠습니다. 뭐 다가구용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인데 이건 제외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요. 요거는 지금 출제 트렌드가 임대차 대항력 문제가 사례 문제에서 10점, 15점,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꼭꼭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항력 문제가. 대항력을 안 낼 수가 없어. 문제를 구성하면.
자, 사실관계 형광펜 첫째 줄, 둘째 줄입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처와 함께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가 살았어. 예. 그 상태에서 을에게 매도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면서 임차인을 자신의 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매매 목적물,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면서 어떻게 했다? 다시 임차한 거야. 예, 다시 임차한 거야. 그러면 이 갑은 주민등록이 현재까지 계속돼 있어. 계속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거야.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임차권을 설정받았는데 그럼 과연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위에서 다섯째 줄.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에 격려되기 전까지는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명의의 이전등기가 격려된 날에야 비로소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언제? 이전 등기가 되어야 돼. 이전 등기가 되고 그러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나? 그 다음 날인 거야. 예. 이날 뭐까지 들어갔을까? 근저당도 들어갔겠지. 예. 당연히 근저당 들어가는 거야. 대항력은 다음날 대항력 발생하는 거야. 대항력 발생하고 이날 우선 변제권도 같이 발생하겠지. 확정일자가 있다. 결국 이 전입신고는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공시되는 점유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언제 발생한다?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는 거야. 건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때? 건저당 우선이 되죠. 건저당 우선이 되니까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사실관계 그대로. 처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고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돼야 이때부터 공시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 7페이지 둘째 줄. 7페이지에 본문만 있는 거 둘째 줄 한번 보시죠. 형광펜.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 요까지 핵심입니다. 임대 권한이 있는 매수인이어야 돼요. 임대 권한이 있는 매수인.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임차권 설정 받아가지고 인도 주민등록 마치면 대항력이 있고 이는 해제에서 2, 3자인데 옆에 노트 좀 하시죠. 매도인의 임대 허락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 허락이 없는 경우 이때는 대항력 없습니다. 이게 판례는 매도인 임대차 계약의 해제 조건부로 하여 임차 권한을 설정받은 매수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만 해주고 인도하면서 임차 권한은 안 준 거예요. 니만 써.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이 두 번째 판례 찾아보니까 배당이익 소송 맞습니다. 배당이익 소송이 맞고 그 다음 건재당권이 설정돼서 우선 변제권 갖고 다툰 게 맞아요.
요 설명한 판례죠? 예, 최고가 매수 신고일의 지위. 예.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는 예, 적법한 게 이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대항력을 취득. 형식적 대항력 취득. 주된 목적이 사용 수익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해소하려는 것에 있을 때는 이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는데 옆에 노트 좀 하시죠. 이걸 통정허위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당해사는 그 방에 빌라를 5개인가 6개인가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액 임차권,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15개에 대해서 다 주장해야 된다, 주장해가지고 들어갔던 사안입니다. 말도 안 되지.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판례,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객관식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데. 공시 방법이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 요건은 취득 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도를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 8페이지 줄금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넷째 줄. 내가 한번 설명했죠. 이거 전세권 설정 계약 없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가게 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고 전세권 설정하면은 어떻다? 이거는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도 유지하는 거. 이중적 보호의 문제로 간다. 그 다음 8페이지 넷째 줄. 이렇게 적법하게 유효하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마친 자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함께 지위를 모두 함께 가지고 있다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전세권자에 대해서는 경락이 대항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판례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대항력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째 줄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한 때에는 이때 그 사업자 등록은 셋째 줄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을 안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 밑에서 둘째 줄 이러한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동그라미 그 전차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전차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밑에 노트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또 대항력 없어. 자, 언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기록형 때문에 합니다. 올해 요번 10월 달에 사례에서 업 나왔죠? 한 30점 나왔나? 나왔다. 문제는 이제 안 봤어요. 내가 해설할 게 아니니까 보진 않지요. 이제 나왔다 그러길래. 자, 우리 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 엄의 역사. 오해변시에 나와서 기사 대기를 한번 때리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부당보충이 나왔어요. 요번에
10월 달에 나왔지. 그치? 예. 4회 때는 음에 묻는 문제가 아니고 시효 중단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짝 쟁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때 호떡집 불났어. 이제 난리 났다고. 예, 이제 뭐. 그래가지고 6회 안 나왔지? 6회 안 나왔어요. 7회 어떨 것 같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화끈하게 제낄 수 있나? 7회는 안 될 것 같아. 7회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봐줘야 될 것 같고, 음은 기록형에서 내기가 훨씬 좋아요. 원래 이 민사 기록형에서는 상법 쟁점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음법 하나만 딱 넣으면 상법 배점을 딱 찾아갈 수 있습니다. 30점 정도 딱 찾아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사례는 100점에서 회사법 70 내고 음법 30점을 내야 되거든. 음법 30점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록. 자, 기록형이 유력하다. 기록형이 유력하다는 말은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청구가 인정되는 걸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변과 관련해서 보실 때는 항변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음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법정이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약속음 발행인은 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타네요. 발행인에게는 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줄 빼고 발행인은 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책임져야 됩니다. 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 발행인을 상대로 액면금만 청구하는 경우 음의 제시는 요건 사실이 아니지만 자, 줄건 부분 핵심입니다. 법정이자의 개념은 음법상 인정되는 만기 이후의 이자로서 만기 당일 그 다음 지급 제시 그러니까 이 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지급 제시를 한 날까지의 이자 요게 법정이자예요. 만기 당일 이자를 포함하는데 이는 지급 제시 기간 즉 지급기일 및 이 거래일 일에 적법한 죄송합니다. 지급 제시가 제시가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제시가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 거래일 이내에 지급 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옆에 빨간 걸로 노트 좀 하시죠. 적법한 지급 제시가 있으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도 행사 가능하죠. 상환 청구권도 행사 가능해요. 배서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지급 제시일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일로부터 이 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가 있었잖아요. 만기일로부터 이 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가 있으면 법정이자 오케이. 그 다음 뭐도 가능해? 배서인에 대해서도 상환 청구권 행사도 가능해. 발행인도 책임지고 배서인도 책임지니까 청구 취지 뭐로 가야 돼? 합동하여로 가는 거야. 합동하여로 가는데 지급 제시일이 이 거래일 다음에 있었어요. 그러면 법정이자 안 됨. 그 다음 지급 제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가능하고 그 다음 적법한 지급 제시가 없었으니까 배서인에 대한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 없나? 못하는 거야. 그럼 책임은 누구만 진다? 발행인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급 제시 요거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이것만 구별하면 항변은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밟고 가. 다 밟고 가면 돼. 다 밟고 가면 돼. 그 다음 법정이자 몇 프로죠? 음법 또는 상법상 6%가 되겠죠. 그렇죠? 6%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서 셋째 줄.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 응급의무로 한 지급 제시는 이행지체가 안 되므로 이때 지연손해금은 보충한 의무를 지급 제시하거나 지급 제시가 효과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된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보충을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보충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예, 요 마지막 판례 요게 아마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변시에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소금, 예, 형광펜. 지급지하고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형광펜.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진이 약소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대. 예. 이 말의 의미는 백지인 상태로 어음금 청구 소송한 거, 예,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급기일, 그러니까 만기일 외 백지입니다. 만기일 외 백지예요. 자, 그 다음 9페이지. 자, 어음금 청구에서 확정이 됐어요. 예, 어음금 청구에서 확정이 되면, 예, 어떻게 되나, 이제? 시효 중단 되겠지. 예, 시효 중단 되니까 뭐도 시효 중단 되나? 원인 채권도 시효 중단. 원인 채권의 시효 중단되니까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되니까 뭐도 시효 중단되나? 보증인의, 예, 보증 채무도 시효 중단돼요. 시효 기간은 어음금 청구 소송이 확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몇 년으로 가나? 요건 10년이야. 이거는 시효 중단의 효과만 있다는 것이지 주채무 청구했나 안 했나?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건 어때? 이거는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되 본래의 법적 성질을 따르는 거예요. 본래의 법적 성질. 예. 본래의 법적 성질을 따릅니다. 예컨대 보증인이 상인이면 어떻게 되나? 본래 어음금에서 소멸시효는 3년이죠. 3년인데 소재기해가지고 몇 년이 됐어? 확정됐으니까 10년 됐어. 그 다음, 주채무, 이것도 시효 중단되고, 요게 민사채권이면 10년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는 비상인, 보증인이 상인이 되면, 요 보증채권은 몇 년이지? 5년인 거야. 이거 5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것이지, 시효 기간까지도 어때? 10년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건 본래 그 채권의 법적 성질에 따릅니다. 아시겠죠? 시험 딱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에 나왔지. 8월 달에. 이따 남아. 자, 다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어음하고 주채무가 있고요. 얘만 상인이었을 거예요. 얘만 상인. 문제가 그래야 돼. 예. 어음 중단되고 주채무 중단돼요. 그러니까 요건 10년으로 한번 연장되고. 그러니까 민사니까 시효 중단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그런데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자, 어음채권 소송 확정된 이후, 요때 소멸시효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6년째 소재기하면 어떻게 되지? 보증인은 시효 소멸했기 때문에, 예, 기각 나오겠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9페이지 2번 판례는 제외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수치는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하는 어음은 완성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어 어음상권리 적법사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 적법한 지급 제시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 예, 꼭 기억하시고. 예. 백지음 상태로 지급 제시해봤자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판례는 예, 우리 충분히 설명한 거죠. 예. 예, 양수인이 아기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승낙 전까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전까지 예, 질권자에 대해 생긴 사유로서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생긴 사유 요 형광펜하고 밑에 노트. 예. 변제, 동시이행 항변. 예, 이게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변제는요, 항변이니까 상당히 이거 쟁점 찾기가 쉬운데요. 동시행 항변은 정말 쟁점 찾기가 힘들어요. 예, 쟁점 찾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요번에 10월 달에 나왔지.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서 표시를 팍 해줬어. 동시행 항변. 예. 다운표까지 딱 해가지고 표시를 딱 해가지고 이게 쟁점이니까 좀 써봐라라고 해줬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못 찾을 수 있어요. 특히 동시행 항변은 정말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예.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중에 날아가는 항변으로는 뭐 변제 등뿐만 아니라 동시행 항변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예. 저지시키는 항변도 들어간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판례 번호 있는 걸로만 볼게요. 판례 번호 있는 거 첫 번째.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판례는 정말 학설 대립이 많은 것 같은데 발생 시기에 관해서도 특히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판례는 발생 시기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아기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어떻다?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예. 채권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는 아마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채권양도에서 금지 특약이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판례 줄금 부분. 양도 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 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 동그라미 수수도 되고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서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알아챌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양도 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 증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바로 악이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이게 이른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관련해서 끝판왕 판례입니다. 끝판왕 판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는 갔는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와, 미치는 거야. 어이씨, 이게 악이라는 거야. 중과실이라는 거야.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가 문제에서 아마 상당히 좀 정확하게 설치를 해줄 거예요.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치해 줄 거예요. 그 다음 뭐 11페이지 첫 번째 판례를 안 하겠습니다. 발행지 미기재 백지음 이것도 뭐 이런 유효하고 두 번째, 자, 세 번째 판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판례죠. 대법원 2003-16214 판결. 옆에 노트 만기 백지음입니다. 만기 백지음. 백지음은 법리가 만기 백지음하고 만기 외 백지음으로 나뉘는데 여태까지 출제된 게 만기 외 백지음이었고 만기 백지음이 안 나왔어요.
뭐 발행지, 지급지 뭐 이런 건 아예 안 써도 돼. 근데 만기는 왜 중요하지? 만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돼요. 예, 만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그 다음 지급기일의 기준일자도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대법원 판례 출금 부분.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음의 백지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예,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 만기 위의 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 청구 이해소하고 제3자 이해소는 예, 형광펜으로 해놓고요. 예, 이건 올해 예, 아마 충분히 출제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과 관련한 쟁점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3회 변시 때 압류 추심하고 압류 전부가 나왔는데 그때 호떡집이 이제 불이 한번 났어요. 애들이 추심이 뭔지도 몰랐어. 추심 뭐 하는 건데? 이러면서 추심이 뭐 하는 거야. 압류 추심이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와서 효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는 이제 난리 났죠. 그때 이후로 이제 민사집행법을 들어야 된다는 운동 해가지고 자, 그 이후로 민사 사례에서 압류, 가압류, 압류 추심이 빠진 적이 없어. 그냥 거의 다 깔려. 특히 우리 사례 문제는 거의 다 깔리지. 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전부명령의 무효가 나왔어요. 예, 압류의 경함으로 인한 전부명령의 무효가 나왔는데 그 다음 바따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이거 청구이해소하고 제3자 이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 시점입니다. 자,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전부금 청구신가 아니면은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인가.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가 됐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가 됐는데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예,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금 청구할 때 실제 전부금 판결 나올 때 되면 어떻게 돼? 전부 소진돼서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자, 전부명령의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다? 전부명령의 효력을 발생한 시점. 예, 제3채무자 송달 시점입니다. 예, 요거하고 제3자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파트. 이것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당이 2인데 배당이 2는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될 때 그때 배당이까지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없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서 새로 시작하자. 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청구위에서 한번 보시죠. 자, 민사집행법 44조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예, 민사집행법 44조. 채무자가 1항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1심 판결법원의 청구에 이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 한번 보시죠.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언제 발생돼야 돼? 변론이 종결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변론 종결 이후에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해야 된다? 사정변경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변경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자, 형광펜. 판결 종결 이후에 판결금을 변제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 이후에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금을 변제한 거야. 변제했는데 영수증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
변제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아나 모르나? 모르는 거예요, 집행법원이.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어때?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집행에 나아가면 이의제기하고 난 돈 갚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집행력이 날아간 거지 판결이 무효가 됐나?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판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야. 기판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집행력만 배제하는 거야. 집행력만 배제. 자, 변제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오면 요기 할 것 같습니다. 판결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 행사했어요. 변론 종결 이후에 상계권 행사한 거야. 자, 변론 종결 이후에 형사권 행사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건물 매수 청구권하고 상계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상계권 행사하면 실제법적으로 판결금 채권을 수동채권을 한 거죠. 그럼 이 판결금 채권이 어떻게 되나? 소멸하지. 그럼 집행력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집행력이 날아갔다는 걸 집행법원이 알 수 있나 없나? 모르죠. 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집행문,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받아가지고 집행이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권이 소멸했다고 다퉈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걸 청구이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이해소. 집행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3자 이해소 한번 보시죠. 48조고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를 양도담보 제공했어요. 점유는 누가 하나? 설정자가 하지. 설정자가 계속 본래 본질적으로 양도담보는 점유 계정이잖아. 그치? 예, 점유 계정이죠. 얘가 점유하고 있죠. 자, 양도담보를 하게 되면 자,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 판례는 그 법적 성질을 뭘로 보죠? 신탁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죠. 예,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봐요. 예, 신탁적 소유권 이전. 양도담보주권자는 대외적으로 뭐가 된다? 소유권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 제2의 채권자가 이 대지에다가 압류 강제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내 물건 맡겨놓은 내 물건에 지금 압류가 들어온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집행 목적물이 아닙니다라고 다툴 수 있는 거죠. 개개의 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개시한 경우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다음 소유권 유보 분매에도 법적 성질이 어떻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계속 유보되어 있죠. 잔금을 내기 전까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개시한 경우에 같이 하게 되는데 자, 청구에 의해서 맨 마지막 줄하고 제3자에 의해서 맨 마지막 줄 다 형광펜. 이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 청구 이해소를 제기를 하든 제3자 이해소를 제기를 하든 이 압류 및 강제경매는 어떻게 된다? 계속 진행된다는 거야. 이 압류 및 강제경매 계속 진행돼. 제3자 이해소 제기했다고 해서 이게 정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가 필요하다? 별도의 정지 절차가 필요해요. 이게 잠정처분 46조입니다. 네. 반드시 같이 신청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고.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조금만 쉴까요? 네.